여러분은 소설가 이청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교과서에서는 4.19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청준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적인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서편제나 축제 같은 영화로 친숙해진 이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청준의 고향이자 그의 문학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흥군에 나왔습니다. 저희 뒤편에 커다란 팽나무가 있는데요. 이 팽나무는 이청준이 어린 시절에 사색을 즐기던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청준의 눈길에 나오는 산길을 따라 걸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청준 선생과 친분을 나눴던 소설가 한 분과 독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셋이 함께 이청준의 눈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어디서 이청준 선생님이 어머니하고 헤어지신 거죠? 모자가 한 새벽에 눈길을 받고 와서 이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옵니다. 그럼 아들은 급하게 버스를 타야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하고 별리의 정을 나눌 새도 없이 출발을 해버려요. 이게 아쉽죠. 너무 아쉽죠. 그래서 차마 집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는 이제 주마가 문도 열지 않았죠. 한 새벽이니까 여기서 가까운 면 소재, 그때는 대덕면이었죠. 지금은 대덕읍이고, 면 소재지에 있는 정류장으로 가서 그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다가 동이 틀 무렵쯤 다시 되짚어서 이제 저 눈길을 걸어서 집으로 가죠. 예. 지금 우리가 올라온 이 길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혼자 올라오신 거죠? 이청준 선생이 이 길을 이렇게 걸어야 됐던 이유가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어릴 때 굉장히 총명했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재학 기간에 당시 교장 선생님, 당시 담임 선생님, 여선생님이래요. 회고하는 것은 이청준 같이 놀라운 학구열과 진도가 빠른 아동은 처음 보았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당시 이제 서중학교는 광주 전남에서 가장 명문 중학교였는데, 그 경쟁률이 시군에서 1명 내지 2명 입학할까 말까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서중학교를 입학했다 하면 벌써 그 학생은 수재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지배를 오려면은 대덕까지 와서 이 제를 넘어서 이 길을 통해서 지배를 가야 되고,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다시 학교로 가려면 이 길을 통해서 대덕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이 길이 이청준 작가의 세상과 열리는 길이었고, 가족과 만나는 길이었고, 그리고 드디어는 눈길로 형성화된 길이었죠. 이 길이 좀 넓어 보이죠? 네, 굉장히 넓지만 그래도 올라오는데 너무 힘든 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혹은 독자들 힘들지만 지금은 굉장히 넓어져 있고 있어요. 정비서. 옛날의 눈길은 이청준 모자가 가는 길은 정말 소록길이었죠. 가파를 수도 있지만 이청준 문학의 정수였던 눈길을 대목을 연상하면서 걸으면 훨씬 힐링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머니의 길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 독자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길 따라 올라와 보시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네, 저도 일본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 소설을 읽었을 때 그 어머니가 외지에서 공부를 하는 아들을 배웅하고 혼자 올라오시는 그 대목을 읽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찡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가끔씩 집에 와서 지냈다가 다시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에 부모님께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라든 것을 제가 표정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느끼고 또 이제 그걸 짊어지고 가는 저의 경우도 있지만 또 떠나가는 자식을 그냥 보내는 부모의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내고 눈길을 걸어 올라오는데 같이 했던 아들은 없지만 아들의 발자국이 계속 있는 그 길을 걸어 올라간다는 사실을 상상하니까 정말 독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이 웅크라더라고요. 내려갈 때는 이청준 선생이랑 어머니랑 같이 내려가시면서 좀 서로 부축도 하고 했다가 이제 어머니 혼자 올라가시는 길은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당연하죠. 눈길 소설을 보면 아들이 넘어지면 어머니가 이렇게 세워주고 어머니가 넘어지면 아들이 이렇게 세워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약 없이 배웅을 하고 올라올 때 정말 힘겨웠겠죠. 아들을 버리고 나면 더 허전하고 더 애통하지만 더 가파른 길이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마을로 왔을 거예요. 그게 어머니 힘이니까요. 그것이 이청준 소설에서 반영되는 품격이고 그것도 그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것이었겠죠. 산길인데 선생님 물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가 지금 군데군데 이런 곳을 여러 군데 지나쳐 왔는데요. 당시에는 물길이 있는 자토리 땅이면 어디든지 개간해서 이제 논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에서부터 밑에까지가 전부 소위 계단식 다랭이 논이었습니다. 이청준 작가가 태어난 진문이로 보시면 알겠지만 경작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미국이 가장 주 산업이었고 먹고 살기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물길이 있는 조그만 짜투리 땅이라도 개간해서 농경지를 만들고 나라가 지배했죠. 요즘은 쌀 생산이 많이 되고 풍요로워지니까 묵히고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물길은 여전히 이렇게 질척거리고요. 이제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제 눈길에서 어머니가 혼자서 마을 이 산길을 넘어오신 다음에 마을이 보이는 곳에서 잠깐 이제 멈추시잖아요. 그때 동이 터오고 밥 짓는 연기가 이렇게 솟아오를 때 어머니가 차마 그 시린 눈을 해가지고 이 마을로 들어갈 수 없더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대덕면 버스 정류장에서 어선불이 밝아오니까 걸어서 눈길을 혼자 걸어오셨겠죠. 그 길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또 서럽고.
여기쯤 오니까 이제 이 마을에 햇빛이 내리고 이제 완전히 아침 한이 열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밥 짓는 연기도 하고 그런데 혼자 눈길을 걸으면서 아들아 너는 잘 살아라 하면서 퍽퍽 흘렸던 눈물의 자욱을 마을 사람들이 보이기 싫죠. 어머니 자긍심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참을 아마 내려다보고 서성이면서 이제 그 눈물을 감추고 평정을 회복하고 아마 마을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그 집은 팔린 집이기 때문에 거기다 임시로 갖다 놨던 옷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옮겨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 생각할 때 그 심사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독자 입장에서 그 어머니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소설을 읽었을 때는 그 장면이 아무래도 제 상상의 범위밖에 안 됐었지만 여기 와서 직접 현장을 보고 또 마을을 내려다 보니까 그 소설에서 나온 어머니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이미 팔린 집을 잠깐 빌려가지고 아들한테 밥을 지어주고 하룻밤 재우고 이제 아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은 그 모든 걸 다 감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길이 아들을 보내고 나서 굉장히 슬프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이 기울어진 가세 때문에 굉장히 서럽기도 했을 거고, 또 어쩌면 남부끄럽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끄러움, 뭐 말하자면 쑥스러움, 가난, 뭐 이런 모든 정서들을 가지고 이제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 있었던 어머니 심경이 어떨지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가난하고 서러운 상황에서도 말하자면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고 있는 어머니의 이 품격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눈길 같은 작품을 읽어보면 이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러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의 품격을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 독자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혼자 올라오신 눈길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나머지 아주 약간 남은 길 건너서 우리는 이청준 선생의 생각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참 정갈하네요. 내가 2006년 생가인데 2004년도에 자원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많은 독자들이 와서 관람하고, 이 안에는 소박하지만 전시물이 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팔기 전에 원래 살던 곳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집이 팔려버리고 나서 이청준 선생이 겪어야 했을 가난이라든가 서러움, 그리고 그에 대한 부끄러움 같은 게 어땠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이청준 소설의 말하자면 원천 같은 게 아마도 그런 가난이라든가 부끄러움 같은 데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청준 소설의 독자성이 어디에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이청준 작가가 유독히 그 가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빚 같은 걸 느꼈던 것은 작가의 그 가계에 아마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7남매 사람으로 태어난 이청준은 6살 때 이제 막내가 홍역으로 죽고, 뒤이어서 맏형이 죽고, 또 이윽지 이제 1966년도에는 둘째 형도 죽고 하는데, 그 과정에 가세가 점점 기울어지고 이제 가난해져요. 근데 유일하게 형제가 중에 이청준 혼자 유학 가서 이제 도시에서 학교를 다녀요.
나 혼자 대학을 다니거나 나 혼자 고등학교를 유학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부채의식, 빚으로 남아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더 유난히 이제 이 집이 팔리고 어머니와 일찍 돌아가신 형님의 형수와 세 조카가 단간 셋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그 정황을 도와줄 수 없는 처지예요. 당시만 해도 작가로서는 수입이 넉넉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나서 어느 정도 작가적 완성이 돼가지고 원고로도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원고로도 받게 되니까 좀 갯나들한테 지금 그 형수가 살고 있는 집을 사서 거기에 노모와 함께 모셨어요. 그때부터 약간의 빚갚음을 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청준 문학의 경향은 생각해보면 독자들이 열광하는 문학 작품은 아니죠. 그리고 쉽게 읽히는 작품도 아니죠. 곰씹어 읽어야 되고 웅숭 깊은 내공이 있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청준 작가가 70년대, 80년대 사회적 변혁기에 그 시류에도 영합하지 않고 바꿔 얘기하면 당시에는 무슨 노동운동이라든지 민중의식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썼더라면 더 많은 독자들을 확보할 수도 있었고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고 세상을 관조하면서 당신이 추구하는 그 중도 세상, 품위가 있는 세상 이런 것들을 올곧게 지향해왔죠. 그러니까 4.19 세대 작가이면서도 지금까지 2000년대 지금까지 이청준 작품이 읽히는 것은 또 많은 독자들에게 회자되는 것은 이청준 작가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품격 혹은 공정성, 오래도록 세상을 관조하는 그런 작품성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 눈길에 나온 산길과 그리고 이청준의 생각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청준 선생의 묘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청준 선생님의 묘소입니다. 그리고 이 묘소 앞에 저희 이청준 문학자리라고 하는 기념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유족 대표, 그러니까 이청준 선생님의 조카가 되시는 분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분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제 이 두 분을 모시고 이청준 선생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준 선생이 굉장히 총명한 학생이었다고 들었는데 그 어린 시절이 좀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뒷목 정자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책을 읽고 물이 있는 밑에서 구슬치기를 하면 저는 책만 통 읽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러고 또 시간이 오후이 되면 이제 지게 짓무지고 풀하러 다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청준 선생님 말년에 이제 고향을 특히 더 자주 찾으셨는데 그때 선생님하고 자주 만나셨으니까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임금택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하고 내가 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서편제를 임금택 감독 100번째 작품으로 택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10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회 연역 같은 것을 다 선생님한테 드려서 교회사에 대한 어떤 글을 100년사에 맞게 좀 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카한테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연락을 안 했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불현간 올라가 찾아뵀는데 집에 가니까 안 계셔서 연락을 해보니까 삼성의료원에 있어가지고 저 혼자 찾아뵙고, 그리고 나서 2주일 후에 여기서 자기 형수님하고 인척되신 분들 모시고 올라갔더니 그때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
묘자리를 사놓고 저랑 고인 대신 저희 아버지랑 선이 누워가지고 저 밑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모를 여기다 모실 수 있는 땅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저 밑에를 나한테 내려다 봐라. 약산도 보이고 얼마나 하늘도 맑고 좋은 곳이냐. 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궁핍한 이후에야 글이 절실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청준 선생의 눈길에 나오는 길을 걸으면서 선생의 삶이 얼마나 가난과 서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가난에 지지 않는, 그러면서 좋은 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이청준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난과 어려움에 지지 않고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